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순봉 기자, 첫 뉴스부터 볼까요? 한덕수 징역 23년의 법정 구속.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선고가 있었습니다. 내란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선고였습니다. 네, 징역 23년 선고됐고요.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이 되고요. 또 2심, 3심 진행되는 동안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23년이라는 형 자체가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 그 특검이 구형한 것보다 더 많은 형을 내렸거든요. 더 강력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특검은 15년을 구형했죠. 네, 그것보다 8년이 많은 23년을 선고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법정 구속까지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혐의를 중하게 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게 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인데 그 12.12 군사반란으로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됐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징역 22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크게 받았다라는 게 주목이 되는 거고요. 판사 출신 변호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특검이 구형을 좀 안이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점도 얘기를 하고요. 특히 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이 이 구형에 구애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보통 구형보다 선고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는 한 1%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중형, 특히 구형보다 강력하게 선고를 했느냐? 좀 논리적인 흐름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규정을 내렸거든요. 이건 예.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 규정을 내렸는데 이 부분은 이진관 부장판사의 표현을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이전에 내란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이제 보안사령관이었고, 네. 그러면 아래로부터의 내란이었는데 이번은 맨 권력의 정점에서 했기 때문에 더 그 죄가 무겁다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심각성이 더 크다라고 봤는데 왜냐하면 선출된 권력자가 헌법을 무시하고 이런 짓을 저지른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을 해친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전에 구형을 할 때 저희가 많이 예로 들었던 게 이게 사실은 내란 혐의라는 게 별로 사례가 없으니까 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 재판부는 그거는 이제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적으로 현재는 인정받는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예. 비교할 수 없다라는 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선고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선고 과정에서 또 이런 표현도 중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윤석열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표현들도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 와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였는데 오히려 외면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중형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또 헌재에서 위증했고 뭐 증거가 다 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한테 그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거 독려했다. 예. 이런 점들도 다 예로 들었거든요. 그 동의했다는 건 우리가 CCTV에서 확인한 것, 문건을 보고 뭔가 이상민 장관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그냥 웃고 맞장구를 친 모습을 동조했다고 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가 그간에는 자신은 사전에 사전 모의에도 참여를 안 했고 그다음에 오히려 국무위원들 불러가지고는 대통령 말리려고 했다 이런 입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예. 이런 것들을 다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특히 재판부가 좀 뭐 울먹했다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잠시 좀 멈췄다라고 표현한 데도 있었는데 이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서 국회를 지킨 것은 국민 용기에 의한 것이다. 이 표현을 하면서 잠시 멈추거든요. 예. 좀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한덕수 전 총리 포함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종료가 됐다라는 점을 별로 이 중대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로 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가 멈추겠다, 계엄군을 빼도록 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반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은 것이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게 아니다. 이런 점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반응들을 좀 보면은 한덕수 전 총리는 이 재판부가 마지막에 법정 구속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그랬더니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내란 특검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강력한 반발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유정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결론을 미리 써내려간 판결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그 언론사 단전 단수 부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이 재판부에서 사실을 인정한 꼴이 됐거든요. 음. 그래서 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가장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중형을 피하기가 어려울 걸로 보인다라고 했고요. 예. 그다음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이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또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예.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문장이 이 전체적으로 성격을 규정하는데 저는 어제 뭐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이제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구형도 그렇고 제가 그런 예상을 한 것도 그렇고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그 12.12 전두환 노태우. 전두환 노태우 그때 이제 국방부 장관이 받았던 게 7년형이었어요. 예. 그럼 대략적으로 이거를 방조한 혐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 구조가 검사의 특검의 구형도 있었고 그렇게 나올 가능성. 그런데 이진관 판사가 좀 더 그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다든지 내란 방조 혐의에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특검에 직접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거다 이 정도로 봤는데 예. 이게 아예 성격 규정을 달리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사항은 어떻게 볼 것인가를 보고 학자들 뭐 헌법학자들이나 법률가들끼리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하나는 12.12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인명 피해가 예. 없다. 예. 하나의 주장은 그거고 하나는 민주화가 완전히 정착된 나라에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거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친위 쿠데타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더 중하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특검에서는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구형을 할 때 그때 그 중앙일보가 자세히 보도했는데 8명이 무기징역, 4명이 사형 이렇게 했고 최종적으로는 사형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예. 그 논리 구조는 어쨌든 인명 피해가 없었다라는 쪽에 좀 더 방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다수설이었다. 좀 더 그런 예. 관점이었는데 이거 성격을 굉장히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앞으로 줄줄이 이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 윤석열 대통령 이건 이제 내란의 성격도 뭐 분명해졌고 그 다른 판사가 이거를 반드시 귀속되진 않아요.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거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고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징역 23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할 수는 없죠. 예.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23년보다 낮은 게 될 수는 없잖아요. 될 수가 없죠. 물론 재판부는 개별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예. 이진관 판사가 내놓은 선고량에 아무래도 다른 재판부도 신경이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가 다르면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율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재판부들의 고심이 깊어졌다. 뭐 저는 이게 유죄가 나올 거라는 거는 뭐 의심을 1도 하지는 않았는데 예. 그냥 형이 이제 한덕수부터 세게 나옴으로 인해서 줄줄이 중형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더 관심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 중형은 뭐 예고된 건데 예. 국민의힘은 지금 모호한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거든요. 어제 입장은 뭐 존중한다 정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지금 뭐 장동혁 대표 단식이 아니라 단절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도 나오는데 예. 어떤 입장을 이제 보일 것이냐 앞으로. 예. 일단 뭐 인명 피해가 없어서 사실 노태우 당시 전 대통령도 큰 역할을 그러니까 뭐 중요한 역할을 당시 내란에서 했었지만 인명 피해도 있었는데 22년 좀 넘게 받아들였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고 그래서 지금은 더 중히 봐야 된다. 예. 이런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
좀 주목이 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사형이 나올 거냐 아니면 무기징역이 나올 거냐 요 두 가지 선택지인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근데 어제 뭐 판사 출신 변호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 어제 그 상황을 보고 그 선고 내용을 보고는 사형 선고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사실상 사형 폐지국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약간 철학적 문제이긴 하지만 사형 선고를 하고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고를 하고는 있으니까 이 상징적인 의미로 사형 선고 가능성도 좀 생겨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오늘 뒤에 뭐 개혁 이준석 대표도 인터뷰가 나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나오고 강유정 대변인도 나오는데 한 번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예, 어제 꽤 긴 시간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짚어볼까요? 네,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이었고 방금 길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90분 예고가 돼 있었거든요. 1시간 반. 근데 173분을 했습니다. 거의 2배 정도 3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고요. 질문은 25개 소화를 했는데 청와대 설명으로는 문민정부 이후에 최다 시간이다. 그러니까 가장 길게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모두 발언에서 좀 주목이 됐던 거는 신년사에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던 건데 성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뭐 5가지 종류의 성장을 얘기했는데 이 성장은 사실은 민주당 그 당대표 시절부터 쭉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시 예전에 2013년 이럴 때에도 당대표 연설을 할 때 성장을 얘기하면 측근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보수 어젠다를 가져오는 그런 전략이라고 꾸준히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다시 한번 대통령실에 물어보니까 보수 어젠다 가져오기이기도 하고 이제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모두의 대통령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제별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검찰 개혁인데 지금 검찰 개혁이 여권 내에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중수청 안이 나왔는데 수사사법관이랑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를 하면서 이게 다시 제2의 검찰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보안 수사권도 공소청에서 완전히 뺏어야 된다? 아니다. 이게 좀 논쟁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뜻을 어제 좀 내비치는 표현들을 썼는데 일단 첫 번째는 검찰개혁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권리구제랑 인권보호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럼 뉘앙스로 좀 해석을 해보면은 지금 수사사법관을 둔 거에 대한 비판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옹호해주는 그런 표현으로 좀 해석이 되고요. 또 연의에서 보면 표현이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놓으면은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거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리고 보안 수사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시간을 갖고 충분히 갖고 감정적으로 하지는 말자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 아주 강경파가 주장하는 것들보다는 좀 온화한 표현을 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검찰이 너무 밉다, 검찰의 업보다 이런 건 인정하지만 그래서 여당 강경파 등에서 검찰 권력을 다 뺏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목적이 그게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그 이해운 장관 후보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일단은 확답을 하진 않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해가지고 그 검증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이걸 못하게 해서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검증이 좀 청와대에서 부실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예. 대해서는 보좌관한테 갑질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그쪽 진영에서 5번 공천받고 3번 당선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국민의힘을 지칭을 하는 건데 좀 비유법을 하나 쓴 게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갖고 마치 영화 대부에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공격하면은 이건 당사자 잘못이기도 하지만 우리로서는 알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너무 가혹하게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 환율 얘기가 있었는데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은 1,400원 전으로 떨어질 걸로 예측된다.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표현 썼습니다. 그리고 광역단체 통합에 대해서는 지금 충남 대전은 약간 반대 기류가 생겨나고 있지만 전남 광주는 확실하게 될 것 같다. 추진 의지를 밝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북한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바람직한 이상이다. 이제 다만 북한이 현실적으로 핵을 바로 포기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게 현실이니까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자. 그러니까 중단부터 먼저 하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좀 인상적인 표현이 하나 있었던 거는 북한에 좀 저자세로 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럼 고자세로 북한과 한판 뜰까요? 뭐 현실적인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신문 사설에서 왜 이렇게 저자세냐 지적을 했는데 아까 바보라는 표현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바보 같은 소리다라는 얘기도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일 평론가랑 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김준일 평론가가 딱 가장 주목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의 스타일, 특징 뭐 이런 거를 좀 짚어보고 싶어요. 예. 첫 번째는 기자회견을 즐긴다라는 느낌이 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시간과 질문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5개 취임 100일 때는 그랬다 그 다음에 22개, 지금 25개까지 질문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리고 기자회견 시간도 지금 3시간이에요. 3시간은 이게 보통 잘 안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3시간짜리 기자회견은 저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예, 뭐 역대 최장이라고 하더 대통령 예. 기자회견은 역대 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설명하겠다. 이거 논쟁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재명 스타일이 좀 많이 묻어난다. 두 번째 특징은 그 특유의 그 직설 화법과 솔직함. 뭐 얘기하셨지만은 저자세 얘기하니까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 뭐 가장은 성질이 없어가지고 회사 다니는 줄 압니까? 그 부분은 저도 와닿았습니다. 예, 저도. 가장들이 성질이 없어서 그래. 회사 다니느냐. 그 성질 때문에 그만두신 건가요? 그러면 JTBC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서 뭐 이런 류의 비유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기자 문화일보 기자가 강훈식 비서실장과 사랑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뭐 언제 놔줄 거냐 뭐 이런지 물어보니까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뭐 이러면서 길게 얘기를 하는 거 뭐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특유의 유머와 그리고 직설 화법이 뭐 듣는 사람은 좀 너무 대통령이 가볍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좀 호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저는 이게 가장 눈에 띄는데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가능성을 열어놔요. 예.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은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 안정성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는 거다. 부동산 이제 세금 문제에 세금 대해서도 문제.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좋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데 안 쓸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오면 예. 뭐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맥락이죠. 청와대 직원들 출마에 대해서도 안 나간다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조금 가능성을 열어두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 양쪽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은 조금 말을 아예 아끼거나 아니면 조금 더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조금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겠다. 뭐 이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2부에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인터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한 부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준일 평론가 강유정 대변인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예, 뭐 출마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물어볼게요. 네, 세 번째 주제 볼까요? 추구 전략 고심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얘기죠. 지금 8일째입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일주일 넘어가다 보니까 건강 상태는 안 좋거든요. 그제 밤부터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의료용 산소 발생기를 착용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어제 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를 한 다음에 단식을 좀 중단해달라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러 갔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송은석 원내대표가 갔는데 장 대표가 듣고 나서 아무 말 안 하다가 그냥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부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의원들이 다시 119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구급대가 실제로 왔는데 역시 장 대표가 거부해서 지금 단식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방문객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왔고요. 예. 어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왔고 특히 당대표 경선 때 겨뤘던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도 왔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왔는데 다만 홍익표 정무수석이 혹시 들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거든요. 홍익표 수석이 어제 이제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뒤에 정청래 대표나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났죠. 민주당. 네, 가지 않겠냐 했는데 안 갔어요. 맞습니다. 단식장에는 들르지 않았고요. 다만 오늘도 국회에 가거든요. 홍익표 수석이요. 왜냐하면 송원석 원내대표 만나기로 돼 있는데 예.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야당 지도부를 만나는 거니까 들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단식을 언제 끝내느냐. 안 그래도 출구 전략이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이유가 그 쌍특검이라고 해서 통일교 특검, 공천원금 특검 2개 받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들어간 건데 예.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어제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합의점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쌍특검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걸 보면
왜 따로 하자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야당 주장에 대해서 좀 일축하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지금 뭐 통일교 특검을 하면서 신천지도 같이 하자라는 건데 국민의힘은 신천지 특검은 따로 하자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안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음. 홍익표 수석도 안 오기도 했고요. 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종료를 시킬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에서 걱정하는 시선들이 있는데, 근데 내부라고 할까요? 장 대표 측에 물어보니까 사실은 얻을 효과는 이미 다 얻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방문객들 쭉 말씀드렸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 온 거 굉장히 크게 보고요. 왜냐면 이제 그 내부에서 봤을 때, 당내에서 봤을 때 가장 끝에 있는 다른 쪽 그 성향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왔으니까,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도 오고 이런 과정들은 결국에는 보수 결집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당 리더십 회복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얻을 건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속내는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안 왔잖아요. 예. 고립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얻을 그러니까 건 다 얻었다. 근데 건강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떻게 봅니까? 오늘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11시에 원내대표 송원석 원내대표랑 만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거기에서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게 지금 그 특검에 대해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금 받아달라라고 요청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청 관계가 옛날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윤석열 정부하고는 당연히 다르고 문재인 정부 때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당이 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아마 정무수석은 당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영수회담도 당끼리 당대표끼리 만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로 뭔가 출구를 하기는 어렵고, 과거에 봤을 때 황교안 대표가 8일째 병원에 예. 실려갔어요. 오늘이 지금 8일째거든요. 8일째네요. 그러면 진짜 기로에 섰다. 실제 단식하면은 일주일 넘어가면은 8일이 고비다. 8일에서 10일이 고비다. 장기 손상이 올 수 있다라고 해서 병원으로 가면서 좀 자연스럽게 끝날 가능성이 현재는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스스로 그만둘 가능성은 좀 낮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